예, 안녕하세요. 임백준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세션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 오늘 재미 있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회사로 나왔다가 뭔가 제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걸 깨달았어요. 뭔가 지금 제 패션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 의도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션이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지금 요 세션은 굉장히 소프트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빅스비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빅스비에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빅스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무슨 생존 가이드라고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은 프로그래밍 환경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가이드. 자, 제가 199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회사에 이렇게 가면 이와 같은 그런 그 책들, 매뉴얼이죠. 이런 책들이 사방에 이렇게 있었고 사무실 한 곳에 저런 책을 담아두는 캐비넷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뭐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당시 책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오라클 7이 이렇게 된 건데 오라클 7도 1994년에 출시가 됐고요. 저 책이 거의 한 600페이지에 육박하고 무게가 1kg이 넘죠. 그러면 거의 뭐 흉기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망치가 옆에 있는데 제가 무게를 비교해 보니까 저런 망치가 한 3개 정도를 모아도 저 그 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굉장히 무거운 저런 책들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그 당시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선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때는 개발을 할 때 저런 책들을 좀 공부를 하고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면서 그 잔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먼저 저런 걸 공부했던 선배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미 자기가 익힌 그런 장기술을 야 이런 건 책 보고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쫙 한번 보여줄 때 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년, 25년 전에 우리 개발 환경이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묻진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프 아트우드하고 조엘 스폴스키 혹시 조엘언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책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조엘 스폴스키고 제프 아트우드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미약하나마 좀 인연이 있어요. 저 이제 그 당시 한 20년, 25년 전에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쭉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으로 조인을 했는데요. 어, 제프 아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 코딩 호러라는 유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블로그를 한 번쯤은 보신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블로그의 내용을 책으로 간추려 갖고 출간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책을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죠.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제프 아트우드하고 블로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좀 짓궂은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좀 의미도 좀 해석도 좀 부탁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 조엘 스폴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그 뉴욕에서 일할 때 옆에 있는 회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발 세계의 유명 그 명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미트업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옆 동네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다 그걸 오픈을 해요. 그래서 가면은 뭐 음식도 막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날 가가지고 이 조엘 스폴스키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를 듣고 앞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듣고 끝나고 바로 이제 다가가서 한참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 문화라든지 개발 세계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걸 지금 얘기하는 건지. 이 스택 오버플로우 없는 개발은 상상할 수가 없죠, 요즘엔. 우리가 보통 이제 구글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구글링이 아니라 구글을 거쳐서 스택 오버플로우로 들어가죠. 우리 개발을 할 때 항상. 그리고 이 스택 오버플로우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이 되면서 개발이 재밌어졌어요. 그 전에는 막 그 잔기술을 막 외워갖고 막 힘들게 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발이 이게 일인지 노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점점 재밌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엄청난 그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냥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재미 일과 놀이가 막 뒤섞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난 게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의 모든 기능들이 요그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이 게임화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뭐 레딧, 뭐 딕 이런 거는 다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포털 사이트인데 소셜 미디어 사이트죠.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좋은 뭐 아티클이나 좋은 포스팅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좀 빌려오고 또 블로그에 있는 댓글 기능 뭐 아니면 요건 이제 X360 저는 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을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어치브먼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 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미션을 수행을 하면은 뭐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깨지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열쇠로 잠겨 있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배지라는 형태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활동을 열심히 잘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등등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와 함께 우리 개발이 참 재밌어졌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급격히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Humans Need Not Apply라는 이게 혹시 책으로도 있고 유튜브에 동영상으로도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제리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에 15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 클립도 올리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개발자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14년 그 무렵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그 동영상 15분짜리 그걸 보라고 막 그렇게 권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안 보신 분이 지금 봐도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책이 국내 도서로 번역이 될 때는 그 제목이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목이 붙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제리 카플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들 그게 이제 하나씩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인조지능과 인조노동자의 탄생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로봇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로봇 약간 지능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 주변 환경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의미를 하고 이런 로봇들이 이제 그 노동을 전담하게 될 거다라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제 했고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그런 인조 노동자, 인조 지능에 대해서 AI죠. 그 AI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는
AI를 소유한 극소수의 사람한테 부가 몰릴 것이다라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부의 집중의 반대편에, 동전의 양면이죠. 반대편에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져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리 카플란이 직접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무용 계급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useless class라고, 뭐 유발 하랄이나 뭐 이런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뭐 석학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 계급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사방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 잡 모기지라는 것도 있고, 뭐 공익지수,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본소득 얘기 요새 많이 하죠. 요새 미국 대선에서도 그분 이름이 뭐죠? 그 중국계 그분이 기본소득 미국 시민들한테 한 사람당 뭐 다달이 1,000불씩인가 뭐 나눠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핀란드 같은 데서는 이미 기본소득을 사회적으로 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도대체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굉장히 그 큰 변화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AI가 또한 우리 그 개발자들에게도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낮은 수준의 그 영향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기존에는 뭐 그 인덱스 같은 거 만들 때 뭐 비트리 같은 거 쓰고 특정 알고리즘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덱스 하는 거를 딥러닝을 써갖고 트레이닝한 모델을 심어 넣음으로써 어떤 그 특정 뭐 레코드에 액세스 하려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거를 그 딥러닝 모델이 예측을 해가지고 글로 딱 가게끔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부분 AI가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흔히 쓰는 그 IDE 같은 거, 그런데도 이제 AI를 가지고서 어떤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펑션을 미리 화면에 보여준다든지, 뭐 아니면 버그를 잡는데 AI가 우리 코드를 분석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야 이거는 버그가 될 걸 하고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능들 연구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탑재도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AI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 자체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생각보다 빠르게 그거는 이제 뭐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시도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단순히 AI가 그렇게 개발자들의 기본적인 코딩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말 것이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래밍 2.0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야지라고 야심차게 이번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요거는 프로그래밍 2.0이다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당연히 있었죠. 요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테슬라에서 AI 연구를 리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디렉터인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2.0이라는 말을 한 2년 전에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2.0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 AI가 우리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자들의 영역을 대폭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코딩을 소프트웨어 1.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서 명령어를 명시적으로 그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을 소프트웨어 1.0이라고 부르고, 소프트웨어 2.0은 뉴럴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 같은 거, 이런 숫자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런 뉴런들 사이에 있는 저런 웨이트들, 저런 값들처럼 이 사람은 저걸 코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코딩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약간 미심쩍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코딩은 저와 같이 인간이 직접 명령어를 일일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컴퓨터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저런 식으로 웨이트들을 학습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로그램 스페이스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스페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컴플렉시티는 저 가운데 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요. 거기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빨간 점으로 소프트웨어 1.0이라고 이렇게 찍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전통적인 그런 코딩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는 저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은 뭐냐? 인간이 일일이 다 명령어를 입력을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AI한테 학습시켜갖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의 영역이고 그게 훨씬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빅스비 개발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 2.0에 미리 눈을 뜬 선각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고요. 소프트웨어 2.0의 그 공간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자율주행, 뭐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교육, 뭐 임플로이먼트, 잡 마켓에서도 이미 그 AI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이미 되고 있죠. 뭐 주식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그렇고 헬스케어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일상의 그 문제들이 기존의 전통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소프트웨어 2.0 혹은 프로그래밍 2.0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시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2.0 시대의 코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 개발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뭐 추론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고를 정하고 그 다음엔 컴퓨터가 탐색할 공간을 지정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그 원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 영역, 모든 영역을 컴퓨터가 탐색할 필요는 없으니까 도메인을 정해주는 거죠. 그 도메인을 잘 설정을 해주고 그 도메인을 잘 탐색할 수 있는 코드의 얼개를 작성한다. 이거는 뉴럴넷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해가지고 뭐 얼마나 뭐 히든 레이어 몇 개를 가져가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그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GPU라든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컴퓨터가 탐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게 과연 코딩인가?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당장 없어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1.0 개발자랑 소프트웨어 2.0 개발자가 공존하는 시대가 한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다 찬반 양론이 가능한 얘기인데 전통적인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2.0 개발자가 작업하는 환경, 툴, 뭐 분석, 데이터 분석, 뭐 시각화, 인프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2.0 개발자는 아까 그 바로 전에 봤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정제하고 레이블링하고 전처리도 하고 통합 관리도 하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데 익숙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발자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2.0으로 더 남보다 먼저 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짧게 압축을 해서 선사 시대에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2.0 시대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그 전반부가 끝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빅스비 디벨로퍼 데이 같은 것도 그런 변화의 한 양상일 거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 서바이벌 가이드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소프트한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사실 소프트 1.0 시대에도 존재했던 문제죠. 프로그래밍 언어만 이렇게 보면 뭐 파이썬, 자바, 뭐 C#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코틀린, 스위프트, 뭐 스칼라, 줄리아, 엘릭서, 에움, 러스트, 조금만 적어도 이 정도죠.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이 정말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리액트, 뷰, 뭐 앵귤러, 뭐 등등. 사실 적으면서 저도 이런 건 뭐지라는 것들도 여기 있고요. 제가 뭐 이걸 다 알아서 쓴 건 아니고, 또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아파치, 뭐 카프카 알아야 되고, 스파크 알아야 되고, 뭐 카산드라 등등 이런 노스QL 데이터베이스 다 알아야 되고, 뭐 하둡 뭐 등등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머신러닝 알아야죠. 선형대수, 뭐 통계, 뭐 SQL은 말할 것도 없고, 주피터, 뭐 제플린 이런 노트북 다 뭐 다룰 줄 알아야죠. H2O 이런 뭐 서드 파티 툴도 알아야죠. 뭐 사이클런.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딥러닝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도 있고, 파이토치도 있고, 뭐 등등 너무 많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도 알아야죠. 뭐 AWS도 공부해야 되지, 뭐 도커 알아야지, 요즘에는 뭐 쿠버네티스도 알아야지. 뿐만이 아니라 뭐 Git, 지라, 뭐 애자일, 스크럼, kanban, 뭐 데브옵스, 풀스택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이건 저예요. 자,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해서 익히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걸 다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걸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데브옵스나 뭐 풀스택, 저는 뭐 오늘 이 무대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데브옵스나 풀스택은 요즘 그 뭐 타짜 나오고 이런 거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밑장 빼기의 느낌이 있다. 예. 약간 그 일루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데브옵스나 풀스택은 약간 말장난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만 경험을 했는데 왠지 이 사람은 다른 일도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데브옵스나 풀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모든 걸 다 위에 있는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 하나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잘 경험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일을 맡았을 때 할 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역량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그때 유행하는 프레임워크나 API를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이런 것도 해야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펀더멘탈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펀더멘탈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한 70% 정도 시간을 드리고, 한 30% 정도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배합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펀더멘탈을 공부하라. 요거 이제 또 하나의 가이드죠. 자, 그래서 당대에 유행하는 프레임워크나 API의 수명은 길어야 3년이다. 뭐 정말 길면은 5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알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선사시대 그 얘기했던 잔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건 잔기술이에요. 이런 잔기술은 있으면 나이스 투 해브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틸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객체지향,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TDD, 뭐 이런 어떤 메소돌로지나 철학, 프린서플의 뭐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옳죠.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자, 학력, 경력, 직책, 나이, 성별, 종교, 인종, 재산, 미모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그 사람 그 자체의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그런 패러다임이나 프린서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인간 자체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기술 얘기가 아니라 뭔가 철학과 윤리 뭐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AI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걸 피할 수 없다. 단순히 기술만 공부하고 기술만 잘해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철학적인 고민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 또 제가 나왔죠. 우리 개발자들이 계속 그 스테디셀러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꾸준히 읽는 그런 책들,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읽다가 보면 공통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특정한 기술이나 뭐 이런 원리, 물론 이제 기술이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어디 가서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냐면 어떤 습관이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다 귀결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습관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 습관과 태도의 문제고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것도 바른 습관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표에서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 한 2년 전에 제가 삼성으로 입사하기 전에 외부에서 이 비슷한 강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요 지금 장표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한 8개 정도의 이제 그 아이템이 나열이 될 거거든요.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강연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빅스비 개발자니까 특별히 제가 한 5분 요약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Fake it till you make it. 이게 사실 이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페이크 이시라는 게 결국 뭐 약간 사기치자는 얘기잖아요. 일단 저질러 놓고 사기부터 치고 그 다음에 make it, 실제로 그게 현실, 진실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일을 부탁을 했을 때 실제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건데, 어딘가 이제 제가 그 펄 우리 그 있잖아요, 스크립트 랭귀지, 그 펄 프로그래머, 시니어 펄 프로그래머를 뽑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가 정말 필요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저는 펄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잡 포스팅을 본 순간 서점으로 가갖고 펄 책을 구입을 해갖고 한 며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가서 펄 프로그래머인 척을 했어요. 페이크를 한 거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잡을 잡아서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 한 20년도 넘은 오래 과거의 얘기인데, 실제로 굉장히 펄을 잘 다루는 그런 개발자가 스스로 됐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도전이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쫄지 말자라는 거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땡큐고, 좀 그런 의연한 자세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거고요. 요약본으로 하려니까 좀 재미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에 잡하고 커리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직장하고 직장하고 커리어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잡과 커리어가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너무 큰 의미를 우리는 두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몇 번의 잡을 옮겨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인생에 걸쳐서 자기가 쌓아 올리는 그 커리어,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 이건 앞에 게 약간 좀 태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잡과 커리어의 문제는 좀 큰 그림을 보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개발자분들이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싶으면 개발자도 결국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피플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제 그런 모든 기술들을 의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술만 중요하고 내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뭐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 착각이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피플 스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커리어에서 그려나가는 그 큰 그림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개발자는 개발자인데 브랜드는 약간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백엔드 개발자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루는 뭐 개발자다 이런 브랜드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브랜딩을 하면서 그 자기 커리어를 큰 그림을 그려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컨셉을 우리 회사에서 높은 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 뭐 이런 류의 브랜드, 이런 종류의 어떤 특정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예지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스스로 그걸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헤어져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요약본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나 프로젝트나 직장을 옮길 때는 반드시 잘 받아 적으세요. 이 반드시 어딘가에 포지티브한 그런 밸류가 있어서 옮겨가는 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디에 훨씬 재미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랑 정말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와달라고 막 진짜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월급을 뭐 2배를 올려서 준다든지 도저히 내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포지티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옮겨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기분 때문에 그래서 이 매니저랑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뭐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막 이런 거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나랑 호흡이 너무 안 맞아. 여기는 뭐 맨날 PC도 너무 후진 것만 줘. 뭔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한 네거티브한 필링 때문에 밀려서 잡을이나 일을 옮기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옮겨간 곳에서 유사하거나 더 나쁜 일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 주변에서도 제 후배들이나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뭐 수시로 생기죠. 이럴 때 항상 저는 요거를 챙겨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포지티브한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네거티브한 것 때문에 옮기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네거티브한 거면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흔히 많이 요즘처럼 기술이 빨리 나오고 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을 끌어안고 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술하고 같이 물에 빠지는 거죠.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진영이냐, 뭐 C# 진영이냐, 뭐 .NET 진영이냐, 뭐 등등 뭐 리눅스냐, 윈도우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서로 막 종교 정쟁처럼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복판에 없어서 그런 건지. 기술은 종교가 아니다. 기술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 다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그 기술이나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우리 그 에디터 갖고도 막 싸우잖아요. 뭐 누구는 VIM을 쓰고 너는 이클립스를 쓰니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니 뭐 이런 거 갖고도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 기술은 좋은 개발자는 이런 기술들을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어떤 특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마구 막 아규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를 항상 조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코딩을 하고 공부를 하면 막 뭔가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재밌고 막 그런 게 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건지를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서 반추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 엉뚱한 거를 뒤를 쫓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연봉만 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 어떤 가치,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가 아닌 엉뚱한 거를 쫓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fake it till you make it 하고 약간 연관되는 얘기인데, 바보처럼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저는 하고 싶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샤이해, 너무 두려워해요. 자기 입을 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이러는 것들을 어떤 이유로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닐까? 없어 보여도 돼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있어 보여도 사실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마찬가지, 다 비슷비슷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술들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얘네들도 다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자, 제가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말 그 성격적인 부분을 제가 쭉 여기 아마 나열을 해놨을 것 같은데,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지 않는 대범함, 또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집요함, 흥분하지 않는 침착성, 이런 그 성격적인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발자들 모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진짜 실력을 떠받치는 파운데이션 역할을 한다. 이 성격과 태도, 습관, 마음가짐이 정말 자기 실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우리 또 기술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잘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또 멘토는 없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많이 자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멘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멘토, 멘티, 우리 회사에서도 뭐 맨날 무슨 뭐 소셜 멘토, 커리어 멘토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인사에 계신 분들은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멘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평준화되어 있고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겪은 걸 가지고 후배 앞에서 선배의 행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배는 없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일터에 갔을 때 이 회사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줄 만한 그런 좋은 선배가 없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도 없어요. 큰 회사에도 없고 작은 회사에서도 없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에요. 정해진 길도 없고 정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가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막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혹시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정답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없다. 또 멘토를 찾으면서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한테 가르쳤을 때 그게 자기한테 훨씬 더 큰 공부가 된다는 거.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죠. 공부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이거 가끔 보면 회사에서 일 따로, 자기 사이드로 공부하는 것 따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에너지를 2배로 소모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여기에 꽂혔고 여기에 믿음이 있고 이 기술에 내가 진짜 한번 몇 년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자기 회사 일로 만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되게 자기가 뭐 마음도 없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말에 그 공부를 한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가서는 반드시 일치를 시켜야 정말로 그 공부를 자기가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도 없어요. 캐시 코지르코프, 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Chief Decision Scientist라 그래요. 본인을 구글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냐면 Decision Intelligence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머신러닝 ML++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게 어떤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액션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게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시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디시전이 데이터 사이언스보다 한 차원 더 상위의 개념이다. 그래서 본인을 Chief Decision Scientist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물 분자의 회전이 아니라 팝콘을 우리 그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음식 안에 있는 수분으로 들어가서 그 수분 물 분자를 회전시켜 갖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따뜻해지는 건데 우리가 뭐 팝콘 먹고 싶은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울 수 있으면 되지 우리가 그거 사용하자고 전자공학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라 그러면 뭐 선형대수 공부하고 통계 공부하고 막 갑자기 막 어려운 거 막 펀더멘털한 걸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질문인데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새로 공부해야 되나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아마 아니겠죠.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우리의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 문제 자체의 그 논리적 흐름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게 그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공부하고 나서 그 공부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정말 진짜고 필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커뮤니티와 프로젝트와 회사를 찾아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좋은이라고 굿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왜 성장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오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